어디가? 우리랑 좀 놀다 가지? 죄송하지만 가야 합니다. 이야, 차갑게 구니까 섹시한데? 맛있게 생겼어.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정체를 들키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네. 이런 외진 곳에 젊은 여자가? 도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며 여기서 본 건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음흉하게 웃더니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리곤 서연이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707 특수부대 그녀가 왜 이 상황을 참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욱 재밌으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산입구의 이른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평범한 등산복을 입은 두 여성이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걸음걸이는 일반인과는 달랐죠. 너무 가볍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상사님, 오늘도 완벽한 등산객 코스프레네요. 서연이 작게 웃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민아, 우리가 특수부대원이라는 걸 들키면 안 돼. 그냥 평범한 직장인 친구들이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지민이 장난스럽게 경례를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두 사람의 배낭은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특수통신 장비와 지형 분석 도구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대테러 훈련을 위한 지형 정찰, 그것이 오늘의 임무였죠. 등산로에 들어서자 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자가 707 특임단에? 농담하는 거야? 5년 전 처음 부대에 배치됐을 때 들었던 말이었죠. 그때의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707 특임단 최초의 여성 부사관이 되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어요. 내가 실수하면 앞으로 들어올 여성대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거야. 그런 생각이 그녀를 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완벽해서 문제였죠. 상사님, 또 그 생각하세요? 지민이 목소리에 서연이 정신을 차렸어요. 무슨 생각? 상사님이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할 때 나오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이 놀란 듯 지민을 봤습니다. 넌 어떻게 2년이나 같이 일했는데 그 정도는 알죠. 상사님은 항상 너무 혼자 고민하세요. 지민의 말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에이, 뭘요. 우린 팀이잖아요. 두 사람은 계속 산을 올랐어요. 첫 번째 정찰 지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서연이 손을 들어 지민을 멈춰 세웠어요. 그녀의 눈이 바닥을 쳤습니다.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빈 술병도 보였죠.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발자국이었습니다. 이 발자국, 신선해요. 지민도 긴장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등산화가 아니네요. 구두 자국 같은데? 서연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일반 등산객이라면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시지 않죠. 게다가 구두를 신고 산에 오를 리도 없었습니다. 지민아, 조심해. 뭔가 수상해. 서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녀의 온몸이 경계 태세로 바뀌었죠. 발자국은 더 깊은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임무는 지형 정찰이지 수상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 상사님, 어떻게 할까요? 지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도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서연이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조금만 더 확인해 보자.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빠져나오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숲이 점점 깊어졌어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야, 조심해. 병 깨지잖아. 멀리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과 지민은 즉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미안. 근데 여기 진짜 답답하다.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숨어 있다고? 이 사람들 뭔가 피해서 도망친 거야? 서연은 지민과 눈을 마주쳤어요. 지민도 같은 생각을 한 듯 했죠. 일단 더 들어보자. 서연이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철이 형이 고전락 준댄다. 그때까지만 참아. 젠장, 경찰 새끼들. 우리가 여기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경찰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 산속에 은신중. 이건 분명히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게 천만다행이야. 일반 등산객이 마주쳤다면 서연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특히 여성 등산객이라면 더 위험했을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통신 장비를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 뭐야? 거기 누구 있어? 거친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서연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실수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숨는 것도 불가능했죠. 서연은 지민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일반 등산객인 척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정체를 들키면 안 돼. 지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을 만들었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등산객처럼. 나뭇가지를 헤치고 남자가 나타났어요. 험상궂은 얼굴, 문신이 가득한 팔, 그리고 위협적인 눈빛.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어머, 깜짝이야. 여기 사람이 있었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남자를 봤어요. 남자의 눈이 서연과 지민을 훑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여기서 뭐 해? 등산이요. 날씨가 좋아서 친구랑 왔어요. 근데 길을 잃었나 봐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죠. 야, 여기 여자들이 있어. 서연의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곧 두 명의 남자가 더 나타났어요. 그들의 눈빛은 불쾌했습니다. 서연과 지민을 보는 시선이 마치 먹잇감을 보는 것 같았죠. 오호, 이런 곳에서 미인들을 만나네? 키가 큰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어요. 서연은 속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3명 모두 범죄자로 추정. 무기는 최소한 1명은 칼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눈이 남자의 허리춤을 스쳤어요. 옷 속에 뭔가 숨긴 게 보였죠. 저희 이만 가볼게요. 친구들이 기다려요. 서연이 밝게 말하며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 중 1명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가? 우리랑 좀 놀다 가지? 아니에요. 정말 가야 해요. 지민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죠. 서연은 지민을 보호하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경고의 신호였죠. 하지만 남자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야야,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우리가 뭐 잡아먹기라도 하겠어?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정말로 가야 해요. 부탁드려요. 서연이 한 번 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키 큰 남자가 갑자기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잠깐만 얘기하자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담배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다스렸죠. 아직이야. 하지만 지민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보호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손 좀 놔주시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은 아니야. 거짓말이었죠. 그들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에는 용 문신이 다리를 틀고 있었어요. 여기가 얼마나 외진 곳인지 알아?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와. 그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보내주세요. 그때 세 번째 남자가 나섰어요. 그는 다른 두 명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왼쪽 눈썹에는 흉터가 있었죠. 도철이 형, 이 여자들 뭔가 이상해. 도철,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아까 들었던 대화에서 나온 이름이었죠. 곽도철이라 불린 남자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러고 보니 진짜 이상하네. 이런 외진 곳에 젊은 여자 둘이서 등산 왔다고 했잖아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철이 지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미소를 지었죠. 어이구, 이쪽은 무서워서 벌벌 떠네? 귀엽긴. 그가 지민에게 손을 뻗으려 했어요. 순간 서연이 재빨리 지민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 마세요. 짧은 두 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도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명령이야?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어요. 세 남자의 표정이 모두 험악해졌죠. 서연은 실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갔어요. 일반 여성이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무서워해서. 서연이 다시 연기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찰칵,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어요. 지민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의 온몸에 전투 본능이 치솟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죠. 여기서 본 건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도철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하지만 도철은 만족하지 않은 듯 했어요. 그는 칼을 만지작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왔죠. 말로만 어떻게 믿어? 다른 두 남자도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들은 서연과 지민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남자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그의 시선이 서연의 몸을 훑었죠. 서연의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런 쓰레기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인내심을 짜냈어요. 아직은 정체를 들킬 수 없었으니까요. 돈이요? 저희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서연이 배낭을 벗으려 했어요. 그때 흉터 있는 남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누가 돈 얘기했어? 우리가 거지야? 그의 눈빛이 더러워졌어요. 다른 걸로 보증하면 안 될까? 예를 들면 그가 서연의 얼굴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탁! 서연이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쳤습니다. 아주 가볍게였지만 정확한 지점을 건드렸죠. 악! 남자가 손목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어요. 실수였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본능이 튀어나온 걸 후회했어요. 도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인연이 뭔가 배웠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난기는 사라지고 진짜 위협이 시작됐죠. 태권도 좀 배웠어요. 미안해요. 놀라서 서연이 변명했지만 도철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태권도? 그것 치고는 너무 정확했는데 도철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넌 뭐야? 경찰이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서연은 지민을 보호하듯 더 가까이 섰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자세에 가까웠어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았죠. 거짓말하지 마. 네 몸놀림 봐. 일반인이 아니야. 도철이 옳았어요. 서연은 너무 오래 특수부대에 있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은 쉽게 감출 수 없었죠. 그냥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웃기고 있네. 빡빡머리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형, 인연들 그냥 처리하고 가죠. 귀찮아졌어. 처리. 그 단어에 지민이 흐느꼈습니다. 서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녀는 지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끝내야 했죠. 하지만 아직도 망설였어요. 정체를 드러내면 임무가 실패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내주세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도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와서? 넌 이미 너무 많이 봤어. 그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위협하려는 동작이었지만 서연의 훈련된 눈에는 모든 게 보였어요. 궤적, 속도, 각도. 그녀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꾹 참고 뒤로 물러났어요. 연기를 계속했죠. 일부러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도철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겁먹은 표정이 더 어울려. 하지만 흉터 남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형, 이 여자 뭔가 이상해요. 아까 제 손목 친 거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어쩌자고? 여기서 신문이라도 하자고? 빡빡머리가 짜증을 냈어요. 빨리 처리하고 가죠. 경찰들이 수색 범위를 넓히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처리,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앉은 채로 상황을 계산했어요. 3명, 1명은 칼을 들고 있고 나머지도 분명 무기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지민을 지키면서 3명을 제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죠. 더 이상은 무리야. 서연이 결심했어요. 정체가 드러나더라도 지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거. 빡빡머리가 서연의 배낭을 뒤지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특수 통신 장비였어요. 이게 뭐야? 일반 무전기가 아닌데? 서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변명할 수도 없었죠. 도철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2년들 진짜 경찰이었어? 아니면 국정원? 흉터 남자가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젠장, 우리 함정에 걸린 거야? 빡빡머리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더 큰 폭력성으로 바뀌고 있었죠. 일단 2년들부터 처리해. 도철이 칼을 들고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정말로 찌르려는 것이었죠.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더 이상 연기는 없었어요. 그녀는 707 특임단의 김서연 상사였으니까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도철의 칼이 서연을 향해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죠. 칼의 각도, 도철의 무게중심, 그리고 빈틈.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그녀의 왼손이 도철의 손목을 잡았어요.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쳤죠. 탁,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도철의 팔에 힘이 빠졌어요. 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무릎이 도철의 복부를 가격했죠. 컥, 도철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앞으로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쿵, 도철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지만 일어날 수 없었죠. 이 모든 게 2초도 안 걸렸어요. 뭐야? 빡빡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랐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검은 표범 같았어요. 도철이 흉터 남자가 쓰러진 도철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2년, 뭐야 너. 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너무 느렸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았죠. 서연이 옆으로 살짝 비켰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어요.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고 꺾었어요. 으아악, 비명과 함께 칼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바닥에 엎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등을 눌렀죠. 움직이면 팔이 부러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지민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상사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민아, 괜찮아? 서연이 지민을 돌아봤을 때 그녀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상사님.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으아, 빡빡머리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그의 손에는 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죠.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남자를 놓아주며 몸을 낮췄어요. 몽둥이가 머리 위를 지나갔죠. 서연이 뒤로 돌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 발차기를 날렸어요. 퍽, 정확히 빡빡머리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컥, 그가 옆으로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어요. 서연은 빠르게 다가가 그의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지점을 눌렀죠. 빡빡머리의 눈이 풀리며 의식을 잃었어요. 서연이 그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정확히 얼마나 힘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헉, 헉, 흉터 남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팔은 여전히 아팠지만 도망치고 싶었어요. 서연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다치고 싶지 않으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남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대체 뭐야 너. 무슨 경찰이 이래. 서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이 아니에요. 그녀가 군번줄을 꺼내 보였습니다. 707 특임단 김서연 상사입니다. 707 특임단. 그 이름을 듣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국 최강의 대테러 특수부대 707. 도철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서연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때였어요. 김서연 상사님. 갑자기 한 명이 크게 외쳤습니다. 서연이 놀라 돌아봤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가장 뒤에 쓰러져 있던 빡빡머리였습니다. 그가 힘겹게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김서연 상사님, 저예요. 한준호입니다.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한준호? 그 이름은 낯익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3년 전 인천 지하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년 전 인천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 연기로 가득한 지하철역. 쓰러진 경찰관.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자신. 한준호 경사.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그때 그 한준호입니다. 상사님이 살려주신. 도철과 흉터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야, 준호야. 이게 무슨. 형.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서연이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부상이 너무 심해서 경찰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는데 다른 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의 준호는 정의감 넘치는 젊은 경찰이었어요. 시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철이 어색하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흉터 남자도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준호를 구하고 테러범이랑 싸웠다는 그 여군. 그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존경심도 섞여 있었어요. 서연이 준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그때 당신은 용감했어요. 시민들을 대피시키다가 다쳤죠. 서연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이제 상황을 이해한 듯 했어요. 도철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그럼 우리가 은인을. 아니, 그도 어색해하며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흉터 남자도 황급히 사과했죠.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위협적이던 조폭들이 이제는 어색하게 사과하고 있었죠.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다들 진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주목했죠. 서연이 세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앞에 3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인천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대의 붐비는 플랫폼에 갑자기 콕발음이 울렸어요. 사람들의 비명, 연기, 그리고 혼란. 그때 서연은 민간인 복장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죠. 하지만 폭발음을 듣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 밖으로 빨리 대피하세요. 연기 속에서 한 젊은 경찰관이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한준호였죠. 준호는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민들을 구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뛰었죠. 그때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준호는 한 여성을 밀어내며 자신이 대신 파편을 맞았습니다. 그가 쓰러졌어요. 등에서 피가 흘렀죠. 서연이 그를 발견한 건 그때였습니다. 일어나요. 서연이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는 의식이 흐릿했죠. 시민들 더 있어요. 안쪽에 피를 흘리면서도 준호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어요. 이런 사람을 죽게 둘 수는 없었죠.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걱정 마세요. 서연이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테러범이었습니다. 움직이면 다 죽어. 그의 손에는 폭탄 스위치가 들려 있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서연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테러범이 히스테리하게 웃었어요. 세상에 복수하는 거야. 모두 다 같이 죽는 거지. 그가 스위치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어요. 표범처럼 빠르게. 그녀의 발이 테러범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스위치가 날아갔어요. 뭐야? 테러범이 칼을 꺼냈습니다. 서연과 테러범의 격투가 시작됐어요. 칼이 번뜩이고 주먹이 오갔습니다. 서연은 맨손으로 칼을 든 상대와 싸웠어요. 그때 준호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여자 혼자서 테러범과 싸우는 모습. 믿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 테러범의 칼을 빼앗아 멀리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격으로 그를 제압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3분 뒤에 큰 폭탄이 터진다. 막을 수 없어. 쓰러진 테러범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하지만 준호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혼자 걸을 수도 없었죠. 서연이 준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꽉 잡아요. 그녀는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잔해들, 연기, 어둠, 모든 게 그들을 막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어요. 지상까지 3층. 서연의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뛰어올랐습니다. 2층, 1층. 마침내 햇빛이 보였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온 직후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지하철역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연은
준호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도 지쳐서 주저앉았죠. 준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유구,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준호를 싣고 가는 구급차를 보며 서연은 조용히 현장을 떠났어요.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말해줬어요. 군인처럼 보이는 여자분이 저를 업고 뛰어왔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로 확인했죠. 상사님이었어요. 707 특임단 마크가 찍힌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서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척추 부상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경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고 동생들은 아직 학생이었어요.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죠. 도철과 흉터 남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준호의 사연을 처음 듣는 듯했죠. 처음엔 경비 일을 했어요. 하지만 몸이 안 따라줬죠. 그러다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철이 형을 만났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한다고, 잠깐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잠깐이 3년이 됐네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던 경찰이 생활고 때문에 범죄자가 되었다니. 준호야. 도철이 어색하게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우리가 알았으면 뭘 어떻게 해요? 형, 다 제 선택이었는데.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준호 씨.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진짜 경찰이었어요. 시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서연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런 당신이 아직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구하려 했던 시민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준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이 다가와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준호가 고맙다는 듯 받아들었어요. 흉터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연이 세 사람을 차례로 봤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도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생명의 은인한테 칼을 휘둘렀으니 천벌 받을 일이네. 그가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변명이 안 되죠. 흉터 남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준호를 구해주셔서. 서연이 놀랐어요. 조폭들 사이에도 이런 의리가 있구나.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형들, 저는 자수할 거예요. 도철과 흉터 남자가 놀라 준호를 봤습니다. 뭐, 준호야 너, 상사님 말이 맞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제가 경찰이었을 때의 저를 기억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가 서연을 봤어요. 비록 전과자가 되겠지만 죗값을 치르고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준호가 도철과 흉터 남자를 봤습니다. 형들도
같이 가요. 우리 이제 그만하죠. 도철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이제 그만해야지. 흉터 남자도 한숨을 쉬며 동의했어요. 어차피 평생 도망 다닐 수도 없고 차라리 깨끗하게 죗값 치르는 게 낫겠네. 세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보였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수하면 형량도 줄어들 거예요.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상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셔서 이번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새로운 시작이죠. 서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급히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만요. 상사님,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릴 게 있어요. 도철과 흉터 남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결심한 듯 했죠. 저희가 숨어 있는 곳이 여기만이 아니에요. 준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강원도 쪽에 더 큰 은신처가 있어요. 거기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있죠. 서연의 표정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마약 거래상들이에요. 다음 주에 큰 거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도철이 당황해서 준호를 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이제 끝내야 해요. 준호가 도철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더 큰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가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준호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원도 평창 근처 폐가예요. 겉으로는 버려진 집처럼 보이지만 지하에 큰 공간이 있죠. 서연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지민도 옆에서 머릿속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거래 날짜는 정확히 언제죠? 목요일 새벽 3시예요. 부산에서 배로 들어온 물건을 받는다고 했어요. 흉터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이미 죽은 삶이었잖아요. 형. 준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매일 경찰 피해 도망 다니고 가족들한테도 얼굴 못 보이고 이게 사는 거예요? 도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의 삶은 이미 감옥과 다름없었죠. 서연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상사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그녀가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경찰관에게 연락할게요. 자수하면 형량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 제가 아는 정보를 다 적어놨어요. 조직 구성원들, 연락처, 거래 루트. 그가 수첩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면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 놀라 준호를 봤어요. 이런 걸 왜? 혹시 모를 때를 위해 준비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찰 습관은
못 버리나 봐요. 서연이 수첩을 받아들였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이 안에는 한 사람의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이 다가와 말했어요. 상사님, 이분들을 안전하게 경찰서까지 데려다 줘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 혹시 보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가야 해요. 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스스로 걸어가야 진짜 자수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도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말이 맞아. 우리가 직접 가자. 흉터 남자도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세 사람이 서로를 봤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죠. 서연이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707특임단 김서연 상사입니다. 중부경찰서 강력계 최경위님 계신가요? 서연이 통화하는 동안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파란 하늘을 마음 편히 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가족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철이 준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볼 수 있을 거야. 떳떳하게. 서연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최경희 님이 직접 나오신다고 해요. 자수하는 거니까 수갑은 채우지 않을 거예요. 준비됐나요? 예.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죠.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일행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상사님, 제가 나중에 출소하면.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떳떳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경희가 내려서 서연에게 경례했어요. 김 상사님, 오랜만입니다. 최경희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최경희가 세 사람을 봤습니다. 자수하시는 분들이시죠? 일단 차에 타시죠. 준호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봤어요. 상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올랐어요. 차가 떠나가는 걸 보며 서연과 지민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상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지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뭐가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요. 폭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연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전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죠. 두 사람은 다시 산을 향해 걸었어요. 햇살이 나무숲 사이로 쏟아져 내렸어요. 바람도 상쾌했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북한산 정상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에 힘을 주었어요. 앞으로도 그녀가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 길이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사람을 구하고 희망을 주는 길이라는 걸. 그것이 진정한 특수부대원의 사명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정상을 향해 걸었어요. 즐거우셨나요? 주인공의 사이다 같은 시원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지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커피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죠.
사무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졸 주제에 뭘 한다고? 이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야. 다른 개발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알겠나요? 지우는 가슴에 달린 펜을 살짝 만졌습니다. 펜 모양 카메라에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지우는 왜 이런 수모를 겪고 있고 왜 몰래 녹화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진실의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테크인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지우야, 들어오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재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태성 회장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을 바라봤어요. 우리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핵심 기술이 3번이나 유출됐어. 우리가 5년 동안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중국 업체의 제품에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녀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죠.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어. 이대로 가면 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부자 소행이 확실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보안팀조차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태성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아버지를 위해, 회사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위장 취업을 하는 거예요.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서 매부를 조사하는 거죠. 태성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해. 그리고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모르는 직원이 없어.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MIT 졸업장을 숨기고 고졸 출신으로 위장하는 거죠. 이름도 바꾸고요. 태성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이가은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어요. 가짜 주민등록증, 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3개월짜리 코딩 부트캠프 수료증까지. 완벽한 가짜 인생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우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명품 옷 대신 싸구려 정장을 입었고 긴 생머리는 단발로 잘랐죠. 평소에 쓰던 고급 화장품 대신 로드샵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난 김지우가 아니야. 이가은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월세 15만 원짜리 좁은 원룸도 구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방이었지만 이가은이라는 인물에게는 어울렸죠. 드디어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테크인 본사 건물 앞에선 지우의 다리가 떨렸어요. 몇 번이나 와봤던 곳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장의 딸이 아닌 고졸 출신 인턴 이가은이었으니까요. 할 수 있어. 작게 중얼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발팀 사무실은 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개발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들어서자 몇몇이 고개를 들어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신입인가 봐. 요즘도 고졸을 뽑네. 인턴 일에 3개월짜리.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가은 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박준혁 팀장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준혁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대놓고 무시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학력이 고졸이네요. 이력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발음했죠. 예. 하지만 부트캠프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트캠프 3개월. 준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뭐, 어쨌든 따라와요. 그는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어요. 개발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무시하는 눈빛, 재미있어하는 눈빛들이 섞여 있었죠. 준혁은 사무실 구석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도 없고 에어컨 바람도 제대로 오지 않는 자리였어요. 여기가 당신 자리예요. 낡은 책상 위에는 구형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쓰는 최신 맥북과는 확연히 달랐죠. 감사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 그리고 준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실력으로 말해요. 고졸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아요. 첫 업무는 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비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커피나 사와요. 팀원들 것 따요. 메모하세요. 급하게 포스트잇에 복잡한 커피 주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샷 추가, 카페라떼, 저지방 우유, 바닐라 시럽, 반 펌프. 15명분의 주문이었죠.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MIT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가 커피 심부름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죠. 그들이 자신을 무시할수록, 방심할수록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지우는 포스트잇을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누가 우리 회사를 망치려 하는지 꼭 밝혀낼 거야.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양손 가득 커피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15잔의 커피는 생각보다 무거웠죠. 카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들고 가실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지우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를 나서자마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우산은 없었습니다. 양손에 든 커피 때문에 우산을 쓸 수도 없었죠. 뛰어야겠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장은 금세 젖어버렸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채 커피를 들고 뛰는 여자를 보며 혀를 찼어요. 견뎌야 해. 이것도 다 계획의 일부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MIT에서 최우수 졸업생으로 상을 받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너무 달라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 꼴이 말이 아니네.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개발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커피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비 맞고 왔어요? 우산도 못 쓰나? 죄송합니다. 지우가 커피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출렁거렸어요. 야, 조심해. 키보드에 쏟으면 어떡해? 한 개발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우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고인 빗물 때문이었죠. 커피 한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 진짜.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바지에 커피가 튀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가 황급히 수지를 꺼내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됐어.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코드 리뷰 시간이었어요. 신입들이 작성한 코드를 선배들이 검토하는 시간이죠. 지우는 간단한 로그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실력을 숨기고 기초적인 수준으로 작성했어요. 하지만 작은 실수를 하나 남겨뒀죠. 세미콜론을 빼먹은 거였습니다. 이가은 씨, 나와서 코드 설명해봐요. 준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앞으로 나갔어요. 대형 모니터에 그녀의 코드가 띄워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준혁이 레이저 포인터로 코드를 가리켰습니다. 47번 줄에 뭐가 빠졌죠? 세미콜론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미콜론.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한다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부트캠프 3개월? 그걸로 뭘 배웠다고 개발자 행세를 해요? 다른 개발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이런 코드가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준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수십억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요. 그는 점점 더 격양되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죠. 고졸이 코딩을 한다고? 어디서 감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책상 위에 있던 커피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철벅 차가운 커피가 지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앗! 지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차가운 커피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옷은 커피로 흠뻑 젖었죠. 사무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실수는 절대 용납 안 돼요. 알겠어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기록해야 해. 지우는 가슴에 달린 펜을 살짝 만졌습니다. 펜 모양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간신히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로 젖은 머리, 번진 화장, 얼룩진 옷.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남아 있었죠. 야근하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청소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 네. 공부 좀 더 하려고요. 고생이 많네요. 신입은 힘들죠?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우는 울컥했어요. 괜찮아요. 박 팀장이 또 괴롭혔구나. 다 봤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특히 새벽에 자주 나타나서는.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새벽에요? 아, 아니에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만 지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의 눈빛에 뭔가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러 가고 지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대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나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찾았다. 전송된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중국이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 파일들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화면을 닫았어요.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지금 가려고요. 지우는 태연한 척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커피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찾았죠. 박준혁, 당신이 범인이야?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았거든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주말 내내 생각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회사 서버를 더 자세히 조사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이미 누군가 있었어요. 벌써 왔네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안경을 쓴 모습이었죠. 지우는 그녀를 알고 있었어요. 이수진 선임 개발자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지우가 인사했습니다. 나도 코드 좀 보려고. 앉아요. 수진이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평소와 달리 친근한 태도였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수진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코드 리뷰 때 짠 코드 봤어요. 지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 그때 실수? 그게 실수였다고?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가은 씨. 아니,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진이 의자를 돌려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고졸이 아니야. 내가 짠 코드는 부트캠프 수준을 한참 넘어.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켰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변수명 짓는 방식, 함수 구조, 알고리즘, 최적화 패턴. 이건 최소 4년제 컴공과 그것도 상위권 대학 출신이 짜는 코드야.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숨기고 있어? 지우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기술이 유출되고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 예.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피닉스 때문에 왔구나. 지우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봤어요. 프로젝트 피닉스요? 우리 회사의 차세대 AI 엔진. 5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진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박준혁 팀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외부 접근 권한을 너무 많이 요구해. 외부 접근이요? 테스트한다면서 보안 프로토콜을 자꾸 낮추려고 해. 말이 안 되지.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들어온 사람은 준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일찍들 왔네. 준혁이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그는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지우와 수지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찾은 걸 보여줄게. 수진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로그 파일이 떠 있었죠. 이게 뭐예요? 프로젝트 피닉스 서버 접근 기록이야. 봐, 여기. 수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새벽 2시 33분. 최상민 CTO 계정으로 로그인. 근데 CTO님은 그 시간에 일본 출장 중이었어.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누군가 CTO 계정을 도용한 거지. 그리고 이 시간 박준혁도 회사에 있었어.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발견한 것도 털어놨어요. 저도 새벽 시간대 대량 데이터 전송을 발견했어요. IP는 중국이었고요. 중국? 혹시 수진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지난달 박준혁이 최 CTO랑 회의할 때 시노테크라는 회사 이름을 들었어. 중국 IT 기업이야.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졌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야근을 했습니다. 이번엔 수진도 함께였어요. 둘은 조심스럽게 박준혁의 개인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죠. 방화벽이 너무 강해. 수진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지우가 키보드를 잡았어요. MIT에서 배운 고급 해킹 기술을 조심스럽게 사용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와, 넌 대체... 수진이 감탄했어요. 마침내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파일명들이 이상했습니다. Phoenix Core, AI의 Algorithm Final, Transfer Schedule, 전송 일정? 지우가 파일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삐익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모니터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해킹 시도 감지. 큰일 났어.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방어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동시에 역추적을 시작했죠. 상대방도 우리를 추적하고 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된 거예요. 지우의 손가락이 더 빨라졌습니다. 방어벽을 세우고 가짜 IP로 교란하고 역추적을 계속했어요. 찾았다. 마침내 상대방의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하이 시노테크 본사 IP예요. 수진과 지우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준혁과 최상민이 시노테크와 손을 잡고 회사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이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도 우리를 의심할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뭐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야근하고 있어요.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가은 씨. 그가 지우를 똑바로 봤어요. 넌 누가 시켜서 여기 들어왔지?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뭘 하려는지. 준혁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자세였어요. 그때 수진이 나섰습니다. 팀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입 괴롭히는 것도 정도가 있죠. 너는 빠져. 준혁이 소리쳤어요.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정체가 긁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곧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제 준혁과의 대치 이후로 계속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개발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수진 선임 계정이 해킹당했대. 모든 파일이 삭제됐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걸 보니 밤새 잠을 못 잔 듯했죠. 수진 선배. 지우가 다가가려는 순간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진 씨, 잠깐 봅시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수진은 고개를 떨구며 따라갔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이야. 어젯밤 수진과 함께 찾은 자료들을 미리 백업해둔 USB가 그대로 있었어요.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 거죠. 점심시간, 지우는 구내식당 대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수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괜찮아요? 수진은 난간에 기대어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응, 괜찮아. 더 중요한 게 있어. 수진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박준혁과 최 CTO가 서버실에서 만나기로 했대. 정미선 아주머니가 알려줬어. 정미선 아주머니가요? 그분이 우리 편이야. 박준혁의 행동을 계속 지켜봐 왔대. 지우는 놀랐습니다.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중요한 정보원이었던 거예요. 아주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서버실에 비밀 통로가 있대.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래. 수진이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엔 서버실 구조가 그려져 있었죠. 여기 이 환기구를 통하면 서버실 천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날 밤 10시 30분 지우와 수진은 건물 지하 기계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장비를 챙긴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스파이 같았죠. 준비됐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환기구로 들어갔어요. 좁고 어두운 통로를 기어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죠. 드디어 서버실 위에 도착했습니다. 환기구 틈새로 아래가 보였어요. 11시 정각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최상민 CTO도 나타났죠. 두 사람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USB 가져왔어? 최상민이 물었습니다. 예. 프로젝트 피닉스의 모든 소스코드와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지우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아야 했어요. 시노테크 쪽에서 뭐래? 만족한대요. 대금도 약속대로 준비됐고요. 얼마야? 30억 달러로요. 수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우도 놀랐어요. 30억 달러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근데 정말 괜찮을까? 이게 들키면 준혁이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 다음 주 발표회 때 시스템 오류로 위장할 거야. 그 혼란을 틈타 빠져나가면 돼. 최상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동양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리 사장님, 최상민이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기다렸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리 사장이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준혁이 USB를 건넸어요. 리 사장은 노트북을 꺼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하군요. 이 기술이면 시노테크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겠어요.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금은 스위스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의 기술을 저렇게 팔아넘기다니. 녹화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지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런 황급히 소리를 끄려 했지만 늦었어요. 작은 진동음이 환기구를 타고 울렸거든요. 뭐야? 무슨 소리지?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나는 것 같은데. 최상민도 위를 올려다봤어요. 순간 지우와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킨 거예요. 누군가 있어. 보안팀 불러. 최상민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가. 수진이 지우를 밀었어요. 둘은 필사적으로 환기구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환기구로 올라오고 있었죠. 저기다. 잡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있는 힘껏 기어갔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드디어 출구가 보였습니다. 뛰어 밖으로 나오자마자 둘은 전력 질주했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쪽이야. 보안 요원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지우와 수진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 수진이 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둘은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어요. 하아, 하아,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녹화는 됐어? 수진이 헐떡이며 물었어요. 예, 다 찍었어요. 지우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문 열어. 당장.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지우는 재빨리 메모리 카드를 빼서 신발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짜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넣었죠.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지우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선배, 저를 믿고 따라해 주세요. 지우가 불을 켰어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일부러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당신들 환기구에 침입자가. 환기구요? 우리는 야근하고 있었는데요. 지우가 컴퓨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코드가 떠 있었죠.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그럼 왜 불을 끄고? 잠깐 쉬려고요. 밤새 코딩하니까 눈이 아파서. 수진도 거들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라 정신없어요. 보안 요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의심스럽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때 준혁이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찾았어? 아뇨. 여기엔. 준혁의 눈이 지우를 향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 야근이요. 왜요? 지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봐.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지우와 수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살았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들은 이제 지우를 의심할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 할 테고 더 교묘하게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늦었어. 지우는 신발 속 메모리 카드를 느끼며 생각했어요. 이제 증거는 내 손에 있으니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피닉스 발표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테크윈 본사 대강당은 분주했어요. 수백 명의 투자자와 언론인들이 모일 예정이었거든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날이었죠. 지우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오늘이 모든 걸 끝낼 날이었거든요. 할 수 있어. 아빠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강당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지우는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준혁과 최상민이 무대 위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 믿는 듯했습니다. 이가은,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수진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증거, 파일은 다 준비했어요. 좋아. 타이밍이 중요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듯했어요. 10시 정각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윈의 미래를 바꿀 프로젝트 피닉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상민이 무대에 올랐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AI 엔진의 놀라운 성능, 혁신적인 알고리즘,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 투자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저 모든 게 곧 중국으로 넘어갈 기술이라는 걸. 발표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대강당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김태성 회장이었습니다. 준혁과 최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회장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계속하세요. 태성이 뒷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이제 시연 시간이었죠. 자, 이제 프로젝트 피닉스의 실제 작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혁이 노트북을 켰어요.
대형 화면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뭐야? 누구야? 신입 인턴인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지우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앉아.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하지만 지우는 무대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실행되는 코드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어요. 외부에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헛소리 하지 마. 보안팀, 저 여자 끌어내. 최상민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때 태성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계속 들어봅시다. 그의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띄웠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백도어 코드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젯밤 서버실에서 찍은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건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준혁과 최상민이 중국 업체에 기술을 넘기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30억 달러를 받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파는 모습이었죠.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준혁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치켜들며 소리쳤죠. 고졸 주제에 감히. 내가 뭔데. 주먹이 지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전 고졸 인턴 이가은이 아닙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전 김태성 회장의 딸 김지우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대강당이 얼어붙었어요. 준혁의 주먹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우는 가발을 벗었습니다. 단발머리 아래 숨겨져 있던 긴 머리가 흘러내렸어요. MIT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김지우예요.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위장 취업을 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태성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제 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딸이 찾아낸 증거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는 준혁과 최상민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어떻게 나를, 우리 회사를 배신할 수 있었나? 최상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박준혁, 최상민,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혁은 끝까지 지우를 노려봤어요. 얘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아니에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저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직접 보여준 거죠. 경찰이 두 사람을 데려갔어요. 대강당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죠. 태성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테크인은 다시 태어날 겁니다.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한 회사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무대 한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서, 회사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일주일 후 테크인은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테크인 개혁 TF가 출범합니다. 태성이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첫째,
학력 차별을 완전히 없앱니다. 실력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겁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특히 고졸 출신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둘째, 기술 보안을 대폭 강화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를 만듭니다. 위원장은 태성이 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정미선 씨가 맡아주시겠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였던 정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제가요? 예. 그동안 묵묵히 세사를 지켜봐 주신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개발본부장은 이수진 씨가 맡습니다. 수진도 놀랐어요. 최연소 본부장이 되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태성이 지우를 받습니다. 내 딸이지만 실력으로 증명했으니 공정하게 임명합니다. 김지우를 신임 CTO로 임명합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가은이 아닌 김지우로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테크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최고의 IT 일터로 선정됐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CTO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가은이라는 가짜 사원증이었죠. 잊지 말자. 그때의 경험을, 차별받던 날들을,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웠던 용기를.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된 그녀였죠. 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뭐요? 오늘 신입 면접이 있잖아요. 지원자 중에 고졸 출신이 있대요. 프로그래밍 실력이 대단하다고.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좋네요. 꼭 만나보고 싶어요. 테크윈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 실력으로 인정받는 회사, 그것이 지우가 만들어가고 싶은 테크윈의 미래였어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무시받는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 수모를 겪으면서도 용기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서도 사소하더라도 용기 내어 작은 목소리를 내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사연이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